자, 우리가 전번까지 진행했던 강의는 모니터 TV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소자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동작 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자, 그걸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니터 TV 그 이외의 어떤 전자기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즉 소자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조라든가 원리를 모르면 수리를 못한다 하는 거와 우리가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어 TR이다 그러면은 TR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NPN형 TR과 PNP형 TR이 있는데 그 구조를 모르고 동작 원리를 모르고 이게 TR이구나 그냥 갈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고장난 소자가 NPN-TR인데 PNP를 갈았다 그러면 동작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걸 또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 여태까지 공부한 기본적인 능동과 수동 소자에 대한 정확한 양부 판별법 이거 같다 하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전압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 출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 안 나오네, 이런 어떤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어떤 신호가 들어가서 가공해서 아웃풋으로 이런 신호가 나오는데 파형을 찍어 보니까 정상 파형이 아니구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양부 측정, 소자에 대한 이제 하나하나 양부 측정을 들어가는 단계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진행했던 강의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물론 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기초 강의서부터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이제 가입을 해서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다. 그것은 옛날 처음에 기초 강의서부터 뚝 연동돼서 오는 강의이기 때문에 앞 강의를 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전자에 대한 나름대로 조그만 어떤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전자를 공부하지 않은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법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LCD 액정의 구조 및 동작 원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구조 및 TFT LCD 구조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우리 잠깐 터치를 하고 다음 양부 판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액정이 화면에 어떤 그 이미지나 영상이 구현되기까지 과정은 바로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잠깐 정의를 좀 내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는 과정은 모니터 또는 TV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PC 그래픽 카드 영상 신호나 지상파 영상 신호 또는 외부 기기 영상 신호를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가공하기 위해 메인보드 메인 SoC 칩에서 LVDS 신호로 1차 가공하여 T콘 보드에 타이밍 컨트롤러로 전송하면 아날로그 영상 신호와 화소 위치 정보를 2차 가공하여 LCD 구동칩으로 전송하여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는데 이러한 영상 신호 가공의 중심 소자는 메인 SoC 칩, 타이밍 컨트롤러, LCD 구동칩이며 이 소자들은 모니터 또는 TV, 고해상도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상파 방송만을 시청하던 단방향 통신 시대에서 양방향 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소자들의 성능의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외부 신호를 모니터나 TV가 외부 신호를 받아서 액정에 우리가 영상이 구현되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그 방송 3사에서 주는 영상 신호를 받아서 TV에 구현하고 또 내지는 어떤 그 통신사로부터 받은 셋톱박스로 받은 어떤 영상 신호를 보는 단방향 통신 시대를 우리가 주로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TV를 여러분들이 가전 매장에 가면 전부 다 스마트 TV라고 바뀌었죠. 일반 TV를 지금 팔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TV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죠. 결론적으로 옛날 TV에 결론적으로 소형 컴퓨터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TV다 인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라든가 랜 포트가 스마트 TV에 장착이 돼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틀린 점은 뭐냐? 단방향 통신 시대에서는 오로지 방송사에서 주는 신호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보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주문형 비디오라든가 내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식의 어떤 그 영상을 조회한다든가 본다든가 하는 쌍방향 통신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뭡니까? 세상이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TV에 스마트 TV로 가면서 성능 향상을 요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TV와 틀리게 스마트 TV는 운영 체제로 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데스크탑 TV 컴퓨터는 뭡니까? 운영 체제가 탑재되어 있죠. 운영 체제가 통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워드를 친다든가 인터넷을 본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OS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럼 TV, 스마트 TV 역시도 우리가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운영 체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 데스크탑 운영 체제가 아니라 TV용 운영 체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글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TV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삼성이나 LG는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쓰는데, 삼성에서는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LG에서는 웹 OS라는 걸 쓰는 거죠. 또 요즘 자동차에는 어떤 운영체제를 많이 씁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운영체제를 써서 스마트폰이라고 연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 이런 고성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 체제를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TV 해상도가 풀 HD에서 4K, 8K를 요구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여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 SOCP라든가 타이밍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LDI 또는 DDI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칩의 어떤 그 성능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전 3사 또는 또 외국의 어떤 가전 회사들은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더 고성능을 내고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자동차는 뭡니까?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많은 지금 반도체 그런 뭐 어떤 그 컴퓨터가 얘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서부터 지금 많이 개발하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강의 시간에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TFT LCD, 우리가 쓰는 액정은 TFT 액정이죠. 액정인데 물론 OLED는 틀리겠죠. OLED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제 TFT LCD인데, 자, TFT LCD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TFT, 우리가 볼 때 LCD는 그냥 LCD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TFT LCD라고 얘기를 해요. 자, TFT가 뭔지는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TFT는 틴필름 트랜지스터의 약자로 FET의 일종으로 유리 기판 위에 반도체 방막을 형성시켜 여기에 FET 구조를 만든 방막형 트랜지스터로, TFT는 각각의 픽셀에 전류를 온오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위칭 소자이다. TFT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에 3개의 전극을 가지며 게이트의 전압이 인가되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며, 픽셀은 디스플레이 기본 구성 요소로 수백만 개의 픽셀이 존재하고,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픽셀의 빛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바로 TFT가 하는 것이다. 하나의 픽셀에는 빨강, 녹색,
파랑의 서브픽셀 구조로 3개의 TFT가 들어있다. R, G, B에 각각의 밝기를 조절해 약 25만 개의 색상을 구현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액정 LCD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액정의 우리가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구조를.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해상도라고 얘기하죠. 800에 600, 뭐 1024, 1280에 768 또는 1920에 1080 풀 HD죠. 요즘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풀 HD. 가로가 1920 픽셀에 세로가 1080이라는 풀 HD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많이 썼던 800, 600의 어떤 해상도를 가진 LCD다 그러면 가로가 가로가 800개라는 픽셀이 있는 거고요. 세로가 600개라는 픽셀이 있는 겁니다. 이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이런 픽셀들을 갖고 있다. 픽셀은 뭡니까? 어떤 그림이 형성되기 위해서 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이 점이 뭐해서 뭡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겠죠. 요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그런다. 그 픽셀. 요 앞쪽에 설명했죠. 요 픽셀 하나에는 RGB라는 요 한 개가 바로 1 픽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안에 1 픽셀, 그러니까 한 개 픽셀 안에는 이 서브 픽셀이 있는데 RGB라는 3개의 서브 픽셀이 있어요. 요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여기 지금 픽셀 하나하나 요게 점들이라고 그랬죠. 이미지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 점들을 이 RGB 픽셀 하나에 우리가 3개의 서브 픽셀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색상의 밝기를 조정해서 우리가 이 색상을 이렇게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죠. 이런 색상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색상의 밝기를 조정해서 빛의 삼원색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도 많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빨강하고 파랑하고 노랑을 같이 섞어버리면 어떤 색이 됩니까? 검정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강하고 뭐 그린색하고 섞으면 어떤 색이 되고, 그러니까 색이 지금 밝기를 최대 밝기로 해서 얘를 혼합을 하면 다른 색이 나올 거고, 빨강은 밝게 하고 뭐 어떤 파랑 색깔은 좀 약하게 만들어서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오게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TFT가 한다는 얘기죠. TFT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소자에서 FET라고 보시면 됩니다. FET. 스위칭 소자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액정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LCD 패널이죠. 액정. 얘 TFT LCD죠. 자, 우리가 이 액정을 만들 때 맨 밑에, 이 액정 맨 밑에, 요 밑에 이게 수직 평광판을 만드는, 이 수직 평광판이에요. 여기가 뭡니까? 수평 평광판이죠. 그 다음 요 밑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바로 TFT라는 그래서 유리 기판 위에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액정은 유리 기판을 사용해서 TFT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TR, FET 같은 경우는 실리콘 웨이퍼라는 기판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 기판 위에다가 이 FET를 증착을 해 놓은 거예요. 증착을 이렇게. 이걸 우리가 TFT라고 얘기합니다. 팀 필름 트랜지스터라는 이런 약자를 쓴 거죠. 이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을 내기 위해서 RGB 색상을 내기 위해서 이제 칼라 필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칼라 필터와 이 TFT 유리 기판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액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액정. 이게 바로 액정입니다. 액정. 액정은 뭡니까? 액체와 고체의 중간 성질을 갖는다. 평상시에는 액체 상태에 돼 있다가 어떤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다 전압을 인가해주면 액정의 결정이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LCD는 뭡니까?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쓰죠. 리퀴드, 액체, 크리스탈, 어떤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상시에 전압을 안 가해주면은 얘가 그냥 그 액정 상태로 있다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요것이 결정 상태로 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하더라는 게, 각도가 이게 구성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구조에서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AD 보드, 메인보드라는 게 있겠죠. 메인보드에서 어떤 외부 신호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죠? 메인칩, 메인 SOC 또는 스케일러에서 이 신호를 가공해서 우리가 1차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이 1차 신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LVDS 신호라고 그랬죠.
LVDS 신호는 액정이 인식할 수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LVDS 케이블을 타고 타이밍 컨트롤을 우리가 LVDS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서 2차 가공을 한다고 그랬죠. 아날로그 영상 신호와 화소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어디를 줍니까? 얘를 통해서 바로 LDI 칩, LCD 구동 칩 또는 DDI 칩에다 줘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액정을 이 액정 TFT LCD를 구동시키는 이 신호들이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본다면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전극이 있죠. 전극이. 신호를 갖다 우리가 이제 타이밍 컨트롤에서 가공해서 줬습니다.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 한 개 픽셀에는 RGB라는 이런 우리가 이제 3개 서브 픽셀이 있는데 이 사이에 TFT하고 우리가 그 칼라 필터 사이에는 액정이 들어가 있다 했죠. 그러면 TFT에 우리가 전극 신호를 주게 되면 뭡니까? 신호를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주냐 적게 주냐 하는 것은 타이밍 컨트롤 조정하겠죠. 자, 8V라는 신호를 줬을 때 액정 결정이 바뀌면서 빨간 게 이 지금 백라이트에서 통과한 이 신호가 이쪽으로 레드 신호가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0V를 줬어요. 액정이 지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이 통과하지 백라이트 빛이 통과를 못하니까 여기는 그린색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는 4V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빛이 덜 나오겠죠. 왜? 신호를 많이 주면은 결정 방향이 그죠? 각도가 많이 틀어지고 4V 좀 약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방향이 각도가 좀 덜 틀어지기 때문에 빛이 막히는 부분이 액정에서 많단 말이죠. 액정은 뭡니까? 액정 상태 결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것이 빛이 조금 통과하기 때문에 자, 빨간 밝은 빛하고 파란 약한 빛하고 혼합을 했을 때 어떤 색이 구현이 되겠죠. 또 다른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온 신호를 갖다가 여기다 TFT 전구에다가 가해주게 되면 물론 뭐 한 라인을 가할 때 게이트 신호가 물론 들어와야 되겠죠. 게이트 신호가.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 신호가 열렸을 때 각각 PC에다가 전국 이 TFT에다가 신호를 주게 되면 소스에서 드레인을 흘리겠죠. 드레인을 흘리면서 이 전압이 각각에 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혼합해서 액정의 색상을 구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이 액정은 우리가 TFT LCD에 쓰는 액정은 우리가 뭡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백라이트라는 광원이 있어야 이 액정을 통과해서 빛이 나간다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OLED 가격이 비싸졌는데 OLED는 자체 유기 발광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백라이트가 필요 없죠. 여기다 TFT 전극을 가해주면 이 자체가 발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액정 화면에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은 전부 다 OLED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롤러블 뭐 TV라든가 여러분이 쓰는 뭡니까? 그 핸드폰 접히는 거 그런 것들도 G 폴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뭡니까? 이 롤러블 그 플렉시블 기판을 쓰기 때문에 올레드라는 백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는 걸 쓰는 거죠. 백라이트가 들어가면 이 구부러질 때 이 백라이트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쓴다. 그래서 나중에 올레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액정의 어떤 그 결정 방향이 각도가 어떤 전압을 가했을 때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액정이다 하는 얘기죠. 자, 액정의 구동 원리를 잠깐 좀 볼게요. TFT LCD 구동 원리는 백 라이트 상부에 위치한 반도체인 방막 트랜지스터, 즉 TFT에 인가된 전압에 의하여 액정의 배열을 조절하여 백 라이트인 BLE로부터 나온 빛을 액정에서 투과 및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절함으로써 투과된 부분은 RGB 컬러 필터를 통해 화면으로 해당 색을 구현하고 차단된 부분은 RGB 컬러 필터를 통해 빛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면의 색상이 구현되지 않아 검정색으로 표현된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액정은 자체 발광을 못하므로 백 라이트인
BLU가 필요하며 액정 뒤에서 백 라이트가 액정 방향으로 빛을 쏴주고 TFT의 전압이 되면 액정 배열 구조가 바뀌면서 RGB 속성에 의하여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구동 메커니즘이다. 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를 알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액정 밑에는 여기 수직 편광판과 요 앞에 요 검은 거 여기 수평 편광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 빛이 이제 그 틈 사이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편광판이죠. 우리 이제 편광판 원리를 위한 것이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 같은 게 그런 거겠죠. 자, TFT 구조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요 유리기판에다가 TFT를 증착을 한다. TFT 증착을 할 때 여기 이제 게이트라는 전극이 하나 있고요. 게이트 우리 TFT 우리 이제 FET를 보더라도 FET와 소스 드레인 사이는 우리가 절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침이 절연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고요. 요 가운데 활성층이 뭐냐면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는 요걸 쓰는 거죠. 요거 비정질 실리콘이라는 요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전극 사이로 이제 전하가 충전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죠? 예. 자, 그러면 액정의 편광 필름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액정,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장난 액정을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맨 앞에 액정 전면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수평 편광판입니다. 이렇게 뜯어내면 유리 위에 바로 이제 뭡니까? 이게 요 수평 편광판 밑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칼라 필터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뜯으면 이게 뜯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평 편광판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나온 빛이 뭐 이상하게 보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뜯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쭉 뜯어지는데 잘 뜯어지는 게 있고 잘 안 뜯어지는 게 있어요. 요 앞에 액정 전면에 있는 게 수평 편광판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라이트 앞에 위치한 게 바로 수직 편광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뒤로다 편광판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백라이트 앞에 붙어 있는 건 수직 편광판, 액정 전면에 있는 것은 수평 편광판이죠. 자, 요것이 지금 백라이트 바로 앞에 요 액정이 위치하죠. 자, 얘는 여기 붙어 또 편광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수직 편광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뜯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고장난 모니터가 있으면 버리지 말고 한번 좀 뜯어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거 액정 폐기하기 위해서 뜯으면 이게 유리인자로 깼는데 잘 안 깨지죠. 바로 이 편광판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뜯어보면 뜯어집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게 지금 수직 편광판이고 이 수평 편광판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면 빛이 나가질 않습니다. 안 나가죠. 각도를 조금 달리하게 되면 이 빛은 360도 그 빛을 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빛이 여기 반사된 빛이 편광판에서 나오는데 수평과 수직 편광판의 그 어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로 액정은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제 저겁니다. 반사한 빛이 완전히 나오게 보이는 거고 조금 빛이 좀 덜 나오게 되면 TFT 조정하면 빛이 좀 덜 나올 거고 그런 걸 갖다 조정해서 이렇게 수직 편광판과 수평 편광판을 통해서 액정에서 어떤 각도에서 나오는 빛이 이런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액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TFT 구동 원리와 LCD 구동 칩에 대한 동작 원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2차 가공된 신호는 어디로 주는 거죠? 바로 LDI 칩, 즉 LCD 드라이버 I 칩 또는 DDI 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LDI 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드라이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스 드라이버 구동 칩은 TFT의 소스 전극을 구동한다는 의미와 데이터 신호 배선을 구동한다는 의미에서 소스 드라이버 또는 데이터 드라이버 IC라고도 한다. 타이밍 컨트롤러로부터 한 개 라인의 R, G, B 영상 데이터를 소스 드라이버 IC로 전송하고 수직 동기 신호와 수평 동기 신호는 게이트 드라이버 IC에 전송하면 게이트 드라이버에서는 한 개 라인 TFT를 온시키는 제어 신호를 게이트 라인에 인가하여 TFT를 온 상태로 만들어주면 소스 드라이버는 신호선을 통해 디지털화된 화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화소 전압으로 변경하여 화소에 신호 전압을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화소의 데이터들은 소스 드라이버에서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되어 데이터 라인에 인가되는데 이때 게이트 드라이버에 의해 온된 라인에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한 개 프레임의 화상이 표시되고 난 후 연속적으로 다른 프레임을 표시하여 동화상 구현이 된다. 즉, 소스 드라이버 칩은 서브 픽셀들이 표현할 색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소스 드라이버예요. 우리 지금 그 액정하고 티콘하고 연결된, 즉 패널보드하고 연결된 우리가 TCP 또는 COF라는 필름을 통해서 그 가운데 기다란 막대 형태의 그 칩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LDI 또는 DDI 칩입니다. 그것이 영상을 구현해주는 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나온 그 LVDS 신호를 받아서 2차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가공한 신호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화소 위치 정보하고, 그죠? 아날로그 화상 데이터를 만든다 그랬죠? 자, 여기 게이트 신호가 바로 그거예요. 예,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나온 화소 위치 정보를 우리 주사하자.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구현될 때는 이렇게 인라인을 이렇게 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순차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라인이 어떤 그 타이밍 컨트롤 해준 신호가 화소 위치 정보가 들어오면, 그죠? 이게 온되면, 게이트가 온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반도체라고 그랬죠. 온되면 이 라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 우리가 화상 데이터는 그 타이밍 컨트롤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신호들이 이 게이트가 열리면 아날로그 화상 데이터가 이 픽셀에 가해 주는데, 조금 전에 그 액정 동작 원리를 말씀드렸죠. 화상이 어떤 색상을 구현에 따라서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들어오는 전압이 뭐 8V를 가해주는 것도 있고 4V를 가해주는 것도 있고 0V 들어오는 이런 거에 의해서 RGB 칼라 필터를 통해서 색이 액정의 결정 방향을 각도를 조정해서 빛이 많이 나가게 할 거냐, 아예 안 나가게 할 거냐, 조금 나가게 할 거냐, 이런 구조로 해서 이미지가 구현된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타이밍 컨트롤을 해주는, 즉 화소 위치 정보와 화상 데이터가 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스 드라이버는 쉽게 말해서 서브 픽셀들이 표현할 색상 차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소스 드라이버의 정의입니다.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TFT LCD에 이 전압을 가해줌으로써 액정의 결정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가는 빛을, 백라이트에 나가는 빛을 조정을 해서 RGB 칼라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색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소스 드라이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타이밍 컨트롤에서는 뭐를 만들어주지? 화소 위치 정보와 LVDS 신호를 받아서 그 화상 데이터를,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그 신호가 바로 여기 TFT에 소스에 가해져서 이 게이트가 열리면 이쪽으로 전압이 가해진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드라이버 구동 칩은 TFT에
게이트 전극을 구동한다는 의미에서 게이트 드라이버라고 한다. TFT열에 의해 게이트 신호 배선을 선택하여 스캔 주사 신호를 발생하는 역할을 한다. 게이트 드라이버 IC가 주사선을 선택하여 스캔 펄스를 인가하여 TFT가 온 상태가 되면 소스 드라이버 IC는 데이터 각각의 신호 배선을 통하여 액정 셀에 신호 전압을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수직 동기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를 받아 시프트 레지스터가 순차적으로 펄스를 인가한다. 게이트 구동 전압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전압을 사용하므로 DC-DC 컨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타이밍 컨트롤러 파트에서는 입력된 디지털 데이터를 소스 드라이버 구동 IC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며 소스 및 게이트 구동 IC에서 필요한 각종 타이밍 신호를 발생하고 소스 드라이버 IC에서는 입력된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액정 구동 전압을 액정에 인가하는 역할을 하며 게이트 드라이버 IC에서는 화소에 데이터 전압이 인가될 수 있도록 화소에 TFT를 온시켜주는 스캔 신호를 출력한다. 즉, 게이트 드라이버 칩은 서브 픽셀들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LDI 칩, LCD 구동 칩의 소스 드라이버와 게이트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타이밍 컨트롤에서 만들어 주는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화소 위치 정보와 하나는 뭡니까? 영상 데이터죠. 그래서 화소 위치 정보에 대해서 한 라인, 우리가 800에 600 라인이면 1라인에다가 우리가 TFT 게이트를 온 시켜주는 신호, 화소 위치 정보에 온 신호를 주게 되면 이 게이트에 신호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FET의 원리는 게이트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른다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FET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개의 신호, 위치 정보를 주게 되면 한 라인에 이 게이트 라인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 데이터를 이 픽셀 하나에다가 타이밍 컨트롤에서 받은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스에 드레인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신호가 데이터가 구현이 되겠죠. 액정에. 그래서 여기에 준 신호와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V콤이라는 공통 전극과 여기에서 가해준 전압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액정의 밝기, 즉 픽셀의 밝기가 조정이 된다.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게이트 드라이브는 뭐냐? 이 서브 픽셀들, 한 개 픽셀은 세 개 서브 픽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서브 픽셀들을 켜고 끄는 역할, 즉 FET 역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가해지면 FET가 동작을 하는 거고, 게이트에 신호가 안 가해지면은 FET가 동작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 드라이버다. 이 드라이버 신호를 어디서 준다? 이것은 타이밍 컨트롤에서 만들어서 준다. 그래서 보통 스캔 신호라는 얘기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널 쪽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LVDS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면 이게 타이밍 컨트롤러죠. 타이밍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기에 화소 위치 신호, 이렇게 위치 신호와 영상 데이터를 2차 가공해서 이게 어디 들어가냐? 바로 여기. 이게 지금 우리가 TCP 또는 COF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지금 바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죠. 요게 바로 LCD 구동 칩이에요. 요로 줘서 얘가 실질적으로 액정에다가 TFT를 구동하는 이 신호들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 타이밍 컨트롤에서 받은 여기 이쪽으로다가 화소의 위치 정보와 아날로그 영상 데이터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서 바로 여기 액정에는 뭡니까? 유리기판 위에 TFT, 그 픽셀 TFT가 그 증착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 TFT를 하나의 그 열고 닫는 스위칭 역할과 그 다음에 흐르는 전극과 어떤 전위 차이에서
화소 밝기를 조정하는 그런 전류를 조정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 한 내용들은 여기 좀 쭉 있어요. 여기 쪽.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LVDS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주고 필요한 전기들은 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압을 공급을 한다 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LDI 칩은 LCD 구동 칩은 소스 드라이버 IC와 즉 영상 데이터를 구현하는 이런 IC와 화소의 위치 정보를 컨트롤하는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원리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화소가 밝기 조정하는 것은 이 V콤이라는 공통 전극이 있어요. 이 전극과 LCD에서 가해준 게이트의 전압이 게이트가 오픈되면 FET 소스에 드레인 흐르는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 V콤과 이 전류의 전위 차이에 의해서 화소 밝기가 조정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게이트에서 소스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의해서 가운데는 뭡니까? 칼라 필터와 TF2 사이에는 액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전압에 따라서 전압을 많이 가해주면은 액정 결정 방향이 좀 더 많이 틀어질 거고, 전압을 조금 가해주면은 액정 결정 방 각도가 좀 덜 틀어질 거고, 아예 안 가겠다면 액정이 꿈쩍 안 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일정한 배열로 있으니까 빛이 통과 못하니까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얘기들은 다 여기 그림으로 압축시켜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티콘 보드 고장 점검 시 각 소자에 공급되는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전원 공급 여부와 전격 VCC 공급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고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전압 측정 시 티콘 보드의 표기명이 마킹되어 있는 부분에 측정 포인트가 금도금되어 있어 그 금도금되어 있는 단자에 테스터기 프로브를 접속하면 된다. 측정 포인트가 아닌 소자 리드에 테스터기 프로브를 접속 시 소자 리드와 리드 간 실장 간격이 좁으므로 리드와 리드 간 접촉으로 쇼트를 유발하여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한 금도금 되어 있는 측정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측정 포인트로는 VCC, VDD, V콤, VGL, VGH가 있다. TFT LCD 패널은 VGH, VGL, V콤, AVDD, DVDD 등 구동에 필요한 몇 가지 바이어스 및 로직 전압 레벨이 필요하다. 소자에 공급되는 정확한 전압값은 해당 패널의 데이터 시트 및 각 소자의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액정의 이미지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될 때 뭐 이상하게 뭐 화면에 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색상 구현이 잘못된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뭐 메인보드 쪽에 스케일러, 메인 칩에 고장이 있을 수 있지만 타이밍 컨트롤러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2차 신호를 제대로, 즉 메인보드에서 준 1차 가공 신호인 LVDS 신호를 이 타이밍 컨트롤러가 제대로 가공하지 못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타이밍 컨트롤러에서는 화소 위치 정보와 화상 데이터를 여기서 가공해서 2차 신호를 가공해서 어디 준다? 바로 LCD 드라이버 IC에 준다. 여기서 제대로 못 주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타이밍 티콘 보드라든가 아니면 패널 보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은 보통 어디를 체크하냐면은 전압 잰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QFP 타입의 소자들이란 말이죠. 리드 간격이 좁아요. 여기다 대가지고 테스타 프로브나 아니면은 오시로스코프 프로브를 대가지고 이 단자와 단자 사이가 쇼트가 돼서 얘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금도금되어 있는 단자가 있으면서 여기 뭡니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VGL이라고 돼 있죠. VGL.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여기 보면 VGH가 있죠. 여기다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V콤, 여기 V콤이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VDD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측정 포인트를 대고 해야지, 이런 리드에다가 이런 데 대가지고, 물론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럴 염려가 없겠지만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쇼트를 많이 유발합니다. 하다 보면 빠직해가지고 뭐 연기가 나면서 이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여기다가 측정 포인트를 대고, 이 전압은 각 제품에 따라서 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해당 패널에 뒤에 보면은 액정 남바가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 시트를 조회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들이 어떤 건가, 항상 초보자들은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해서 걔를 좀 참조하는 것이 정확하다. 즉 메이커에서 제조사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측정 포인트 대고 하라는 얘기죠. VC 전압이 지금 LVDS 케이블 타고 보통 뭐 우리가 보통 모니터는 뭐 30핀을 쓰지만 TV 같은 건 보통 51핀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굳이 여기다가 대고 측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VC 전압은 어떻게 통해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항상 퓨즈를 통하게 되는데, 이 퓨즈에다가 대고 여기 통해서 퓨즈를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가지고 전압이 제대로 입력이 들어가 출력이 나오는가를 측정이 되는데, 이 퓨즈를 생각 안 하고 굳이 요 단자에다가 LVDS 커넥터 이 단자에 대해서 이 쇼트를 유발하는 경우가, 이 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영상 데이터가 보통 1V, 2V 사이가 나오고, 요 VCC는 보통 모니터는 5V가 많이 들어가는데 TV는 5V, 12V가 많이 들어가죠. 또 12V가 많이 들어갑니다. 쇼트가 돼가지고 말이죠. 난감한 경우를 당하시는 분 있고, 심지어 T콘 보드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측정 포인트에 대고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요 가만히 보면요, 이런 도금된 단자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쪽에다 찍고 측정하십시오 하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건데, 초보자들은 이건 모르죠. 이거 왜 뭐지 이게 하는데, 이게 측정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콘 보드 측정할 때 물론 제품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그 측정해 보면 이 V 이렇게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VCC, VIN, VAA, 또 VD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전압들은 뭐 요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아까 말한 측정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찍었을 때 요거 지금 5V 들어가는 거 12V가 들어가 있는데 VCC가 제대로 나오는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할 포인트들이에요. VGL 단자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고, VGH에서는 몇 볼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V컴에서는 몇 볼트가 나온다. 그 전압들이 좀 표시가 냈는데 이게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해당 데이터 시트 패널을 참조를 해서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얼마인다. VGL 전압이 안 나온다. 액정 동작 안 되겠죠. VGH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원부 쪽을 뒤지든가 여러분이 그런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참조하라고 좀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을 들어가기 전에 액정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측정 포인트는 어디가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 TV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봐야 되겠죠. 모니터 TV 수리해 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은 어떤 특정 모델에서는 자꾸 그 부분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정 부위가 자꾸 고장 난다, 똑같은 증상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설계 불량이다 하는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고장 나는 부위들이 보통 뭐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경험을 갖고 수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원포인트 수리라고 그러죠. 요 모델은 어디가 고장이 많이 난다. 요 모델은 어디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구잡이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확실히 알고 여러 제품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느 쪽이 고장 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수리라고 보통 칭하는 사람들은 원포인트 수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초보자는 뭡니까? 하나로 다 찍고 뒤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이제 경험 부족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이 소자들은 어떤 분량이 많고 이 소자는 어떤 분량이 많다. 요거는 파형이 이 소자는 어떤 파형을 찍었을 때 어떤 파형이 안 나오면 이게 불량이다 하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수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포인트 수리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이론을 확실히 알고 이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양부판별법을 어떻게 확실히 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니까 우리는 뭐 설계자 입장이 아니고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불량난 어떤 소자를 양부판별해서 파형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것이 어떤 파형이 왜곡돼 있다. 전압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전압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된다. 그런 걸 판정해서 우리가 이제 소자를 교체하고 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다 밑거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의 어떤 대표적인 고장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메인보드 회로를 구성하는 소자는 수동 소자인 R, L, C 및 능동 소자인 전원 소자, 영상 변환 관련 소자, 그리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와 각 장치를 연결하는 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자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용량 감퇴, 쇼트, 단선, 냉납 등이 주류를 이루며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의 손상으로 인한 이상 증상도 많은 고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각 장치 간 연결을 위한 케이블의 접촉 불량도 고장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다양한 불량에 대한 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의 고장 수리를 통한 고장 증상 및 수리 결과를 토대로 나름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원포인트 수리에 접근이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펌웨어 손상으로 인한 수리의 작업 공수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펌웨어 확보가 중요하며, 가장 쉬운 방법은 수리 후 ISP 지구를 이용하여 수리 완료 제품의 MCU에 내장된 펌웨어를 읽어 내 PC에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수리의 지름길일 수 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토대로 해서 이제 점검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측정 도구 또는 어떤 지그들이 필요해요. 그걸 앞단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구입을 해서, 뭐 보니까 저희 공식 카페에서 많이 이거 선배들이 조언을 많이 하더구만요.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아니면 ISP 지구도 우리가 RT809F하고 H가 있는데, F 갖고는 TV 수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H 모델을 구입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기기를 수리할 때 뭐 눈으로 수리되는 건 없어요. 뭐 이런 것들 파형도 재고 이 전압도 찍어보고 하는 이런 도구가 있어야지, 연장이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장비는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를 원하고 이런 걸 테스트한다 하기를 원한다면 장비 구입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인데요. 이제 지금 뭐 11월 11일 그 중국에서는 이제 광군절이라 갖고 많은 세일을 하고요. 이제 곧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걸 또 실시를 하죠. 그래서 많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소자 불량 요인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전자회로는 수동소자인 RLC와 능동소자인 IC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전자 이 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요, 이 전해 콘덴서는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R, L, C 중에서 C는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물론 R도 그렇고 L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전해 콘덴서 C는 특히 이제 정전 용량 감퇴라든가 이 내부 쇼트가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주로 많이 본 게 콘덴서가 불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이 정전 용량 감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 콘덴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그 메인보드라든가 T콘 보드는 이 칩 콘덴서들이 많이 쓰는데요. 이걸 이제 MLCC라고 얘기도 합니다.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용량 감퇴라든가 내부 쇼트, 열화, 특히 쇼트들이 많이 발생돼요. 쇼트가 되면 이 LVDS 전압도 떨어지고, 들어갈 때 전압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동작이 안 되고 그런 게 많고요. 휴즈 같은 거는 이제 여기 보호를 위해서 휴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오는 내부 단선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공급할 때 SMPS에서 립스보드에서 바로 넘겨주는 게 있고, 아답터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아답터 들어갈 때 이 DC 잭 불량도 많습니다. 여기 냉남이 안 되는, 여기 냉남이 안 되든가 이 잭의 어떤 소켓이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OSD 버튼,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니터 전면, TV 전면에는 이 OSD 버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쇼트 또는 접점 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히 이제 칩 콘덴서, 이 보시면은 칩 콘덴서들이 이제 쇼트가 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여기 칩 콘덴서 이렇게 있죠. 이런 게 나면은 테스터기 우리가 다이어 모드를 했을 때 삐 울리면서 이런 게 쇼트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쇼트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쇼트가 나면 쇼트가 났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원의 피드백에 동작을 한다. 왜냐 안전 장치들이 피드백이 있다고 그랬죠. 동작되면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그죠? 패널 동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패널보드, T콘 보드 쪽에 보면 이런 칩 콘덴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량으로 인해서 주로 쇼트가 많아요. 쇼트가 그 불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측정할 때 간과하지 말고 측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메인보드를 보면 굉장히 칩 콘덴서들이 많이 씁니다. 이런 쪽에 그런 불량도 의외로 많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수동소자 불량 그런 게 많고요. 능동소자 불량을 보면 보통 이제 전원부에 특히 이제 이런 TV 메인보드는 스위칭 전원부를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TV는 전원을 굉장히 그 전류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스위칭 전원을 많이 써요. 이런 스위칭 소자는 뭐 소자의 용량 감퇴라든가 내부 쇼트라든가 어떤 진행성 불량, 그다음에 열화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이런 레귤레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리니어 레귤레이터. 또 용량 감퇴라든가 내부 쇼트라든가 열함이 어떤 전소 타는 경우도 있고요. T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소자 용량 감퇴, 내부 쇼트, 열화, 전소 이런 것들이 많고, 쇼트키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불량이 발생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다가 측정, 양판별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T콘 보드 보면 이런 LDO 레귤레이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2.5V 레귤레이터예요. 5V가 들어가서 2.5V로 아웃풋을 내는 건데, 레귤레이션 동작에서 2.5V 내는 건데, 측정하니까 아웃풋 1.9V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전압 미달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 용량 감퇴일 가능성이 크다. 쇼트는 아니지만 용량 감퇴가 크다. 그래서 특히 리니어 레귤레이터 이런 것들은 쇼트 내지는 용량 감퇴가 굉장히 고장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리니어 레귤레이터 보면 뭐 1.8V짜리도 있고 3.3도 있고 2.5도 있고 1.8도 있는데, 여기 표기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요거 보고 측정했을 때, 이 DC 모드를 측정했을 때 저는 이 2.5V가 나와야 2.5V를 여기 이 특정 IC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압 미달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동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량도 많다. 용량 감퇴되는 것들을 특히 쇼트보다는 용량 감퇴가 많아요. 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T콘 보드가 동작을 안 합니다. 동작을 하더라도 오동작이 된다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측정할 때, 물론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능동 소자 중에서 특히 이제 메인 칩이라고 그러죠.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은 이제 뭐 BJ 타입을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QAP 타입의 리드가 양쪽으로 사방으로 나와 있는 리드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리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128핀, 뭐 200 몇 핀 많이 쓰는데, 요런 것들이 냉납을 주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렇게 이 메인 칩들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열도 나요. 그래서 열화, 내부 쇼트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냉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어떤 유형으로 본다면 T콘, 타이밍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타이밍 컨트롤러 역시도 우리가 많은 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냉납이라든가 내부 쇼트라든가 열화로 인해서 어떤 용량, 어떤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 MCU 있죠, MCU. 이 안에 뭐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펌웨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디바이스 분량은 거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또 EEPROM도 마찬가지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펌웨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EEPROM 같은 건 EDID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랬죠. 쉽게 막 모니터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손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클리어하고 쓰든가 아니면 전용 EDID 어떤 EPROM이라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 심어주는 경우, 또 요 MCU에 펌웨어가 손상이 됐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해당 제품에 대한 것들 ISP 지그를 통해서 다시 여기다가 라이트를 해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콘 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타이밍 컨트롤러가 문제가 되면 화면에 이런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여기 메인 칩에 어떤 불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 컨트롤러에서 보면 이상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오인하고 패널 불량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2차 가공된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고 제대로 얘한테 VCC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나오는 어떤 신호들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하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량들이 좀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좀 약간 터치를 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그 메인보드, T콘 보드들은 지금 요게 T콘 보드, 요게 메인보드인데, 아까 같이 리드가 사방으로 나와 있는 QFP 타입의 소자가 아니라 바로 이는 BJ 타입 소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메인보드는 무지하게 컸어요.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SOC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자들이 적은 겁니다. SOC화 얘기했죠. 시스템 온칩. 예를 들어서 부품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갖다가 이런 칩에다가 통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얘를 이런 리드 타입이 아닌 이렇게 볼 타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BGA 타입이라 BGA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얘가 불량이 났을 때 이런 어떤 그 QFP 타입의 리드 타입의 소자가 불량이 났을 때는 여기다가 재솔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떼어서 여기다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두기나 아니면 열풍기로 가능했다 이거죠. 하지만 이런 BGA 타입들은 여기 지금 칩셋 패드의 볼랍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 PCB 회로에다가 얘를 붙여야 되는데 인두기 열풍기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BGA 리역 장비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식 카페에 보니까 지금 뭐 BGA 장비를 산 사람 여럿이 있더라고요.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해서 여기 칩셋 패드에도 견고하게 납이 붙어야 되고 PCB 회로 패턴에도 견고하게 납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두기로 열풍기로 갖고 작업했을 때는 이런 솔더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량이 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 보면 요게 칩셋 패드에 볼랍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솔더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칩셋 패드에 볼랍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PCB 패턴에서 납이 이 떨어지는 분리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냉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됐을 때는 이 회로가, 그죠? 회로가 노 커넥션이 아닌 우리가 쓰는 회로다 그러면 뭡니까? 동작이 안 하겠죠. 이 회로들이 붙어서 이 IC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냉납이 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초보자들 하는 게 여기다 젤 플러스를 잡아놓고 열풍기로 위에서 막 조이고 난리 나는데, 결론적으로 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납이 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산화. 납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얘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산화된 납을 다 긁어내고 제거를 하고 다시 새 솔더볼을 여기다 얹혀가지고 다시 PCB 패턴에다 붙여야 얘가 정상적인 동작을 한다, 이거 오래 간다 얘기죠. 주로 이제 우리 그 아는 지인들 보면 주로 이제 뭐 젤 플러스로 하고 솔더, 이게 잘 되는데요?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걔가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 왜?
이미 납이 산화가 돼서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붙여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GA 리역 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작업보다 상당히 난이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숙련과 숙달을 하지 안 된다는 얘기를 아마 옛날 강의에서도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열풍기가 아닌 BGA 리역 장비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숙련과 연습과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분량이 최소화될 수 있고 분량이 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거 갖다 분량이 낮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 패턴이 다 떨어지고 여기 칩셋에 패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뭡니까? 이 보드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티콘 보드라든가 메인 보드를 구입을 해야 된다. TV 같은 경우는 보드가 뭐 싸게는 8만 원, 비싼 건 막 15만 원 하고 막 이래요. 그 여러분들이 고장 냈다가는 괴뢰 손해 보는 역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또는 뭐 노트북을 했다 하면 노트북 한 대는 물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거죠. 걔를 떼어서 붙였을 때 동작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처음에는 고장난 것 같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작업 잘못하니까 이 패턴이 일어나네. 잘못됐더니 이 칩셋 패드가 손상이 돼서 납이 잘 안 붙네.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숙달이 했다 그러면 뭡니까? 정상 동작되는 그래픽 카드 하나를 가지고 떼어서 리볼링 해갖고 다시 한번 붙이는 작업에서 정상 동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픽 GPU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를 띄워서 한 10분 이상 걸었을 때 그래픽 어떤 그게 손상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은 연습을 가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GA 타입의 소자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장비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연습.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 열풍기로 여러분들이 연습한다 그래도 많은 연습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칩셋 패드에서 뜨거나 아니면 그 PCB 회로에서 떴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납이 기능이 상실했다. 그럼 질 플러스로 붙여봤자 얘가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TV나 모니터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케이블 불량들이거든요. 케이블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어떤 그 연선 재질의 이런 그 LVDS 케이블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플렉시블 플랫 케이블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뻣뻣한 케이블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불량이 많이 나고, 요것이 지금 뭐 패턴에서 일어나는 또 붙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녹도 좀 많이 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런 케이블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화면이 이상하게 구현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쇼트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수리하면서 초보자들은 특히 이제 이런 케이블들을 잘 점검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블을 봐서 이게 금도금이 돼 있어 사실은요. 때가 많이 꼈다 그러면은 접점 부활제로다가 여러분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서 한번 꽂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소켓 LVDS 케이블 요 소켓 쪽에 접점 부활제로 깨끗이 청소해서 한번 해본다든가 그래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칩셋 불량의 가능성이 좀 크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하면서 백라이트를 LED 백라이트의 패키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불량난 패키지 액정을 드러낼 때 바로 이게 뭡니까? 바로 TCP COF를 잘못 건드려서 여기 액정 글라스에서 이 TCP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패널 보드에서 이 TCP가 떨어지는 경우에서 바로 어떤 불량이 나냐? 바로 라인 디펙터라는 어떤 이 타이밍 컨트롤 신호가 이 LDI 칩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끊기다 보니까 바로 이 액정에 영상이 구현되지 않은 검은 화면이 구현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라인 디펙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거 붙일 재간이 없습니다. 왜? 납으로 솔더링 된 게 아니라 ACF라는 그런 양면 테이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얘를 열과 압력으로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인두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탭3 장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액정을 드러낼 때는 아주 진짜
애기 다루듯이 아주 진짜 조심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액정에 이물질이 묻으면 나중에 액정에 뭐 옛날에 난 조립하다 하니까 뭐 이게 머리카락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머리카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뜨는데 고생을 하는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액정 이 이물질을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특히 CCP가 액정 클래스와 패널 보드 사이, 탭보드 사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액정 자체가 오래되면요, 열에 의해서 이게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식을 보고 특히 오래된 연식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더 조심하는 아주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다. 즉 예를 TV 55인치를 떴는데 이게 떨어졌다. 테레비 하나 물어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 액정만 뭐 액정 값이니까 뭐 액정 구한다 그래도 뭐 55인치 액정 좀 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조심할 부분들이 많아요. 액정이 여러분들 이제 그 액정을 드러낼 때 액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액정 여기에 고정되라고 여기다가 실리콘 같이 이렇게 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제거 안 했다 액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드러내다가 옆에 부닥쳐서 이게 HCP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 각종 수동 소재와 능동 소재에 대한 양부 판별법을 하나하나 우리가 상세하게 점검하는 법을 우리가 진행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들은 고생 많으셨고, 뭐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구독 클릭, 그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